서울 강남의 재벌가 저택에서 18살 아들이 20층에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집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태양그룹 회장 김성준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후 11시 23분 처참한 비명소리와 함께 깨어졌습니다. 으악! 뚝 하는 무거운 충돌음과 함께 정원의 분수대 옆으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경비원 박 씨가 후레쉬를 들고 뛰어가 보니 김성준 회장의 외아들 김준영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박 씨는 급히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김성준 회장과 부인 이은주 여사에게 알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떨어지셨어요. 김성준 회장은 서재에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박 씨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은주 여사는 2층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비명소리에 깨어나 급히 나왔습니다. 준영이가 어떻게 됐다고? 가족들이 정원으로 뛰어나갔을 때 이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이은주 여사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꼭 일어나야 해. 하지만 김준영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준영이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신경외과 주치의 박민호 교수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척수 손상이 심각하고 뇌출혈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김성준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물었어요. 수술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호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도 우려됩니다. 이은주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준영이가 그럴 리 없어. 김성준 회장은 부인을 부축하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박민호 교수가 수술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척수 손상이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인해 당분간은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은주 여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성준 회장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건 현장을 조사해 보니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준영이의 방은 20층에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아래쪽에 발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준영이가 왜 창문으로 떨어졌을까? 김성준 회장은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CCTV 영상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박 씨, 이게 무슨 일이요? 왜 11시부터 12시까지 영상이 없지? 경비원 박 씨도 당황했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김성준 회장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는 평소에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창문 쪽으로 가서 실수로 떨어질 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니었을까? 그때 김성준 회장의 동생 김성철이 집에 나타났어요. 김성철은 태양그룹의 상무이사였는데 형인 김성준과는 달리 다소 경박한 성격이었습니다. 형님, 준영이 상태는 어때요? 네가 왜 여기 왔어? 김성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다쳤는데 삼촌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준영이가 왜 떨어진 거죠? 김성철의 표정에는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김성준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 어젯밤에 뭘 했어? 뭘 했다니 집에서 쉬고 있었죠. 증명할 수 있어? 김성철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형님,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저도 준영이를 아끼는 삼촌이라고요. 김성준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일주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은주 여사는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준영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빨리 일어나야 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놨어. 일어나서 먹자. 하지만 준영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민호 교수는 정기적으로 가족들에게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아직 뇌부종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나이이니까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준영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어요. 이은주 여사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엄마야? 준영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고 뭔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어눌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박민호 교수가 급히 와서 검사를 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을 던져봤지만 준영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아, 내 이름이 뭐지? 이름이. 엄마가 누군지 아니? 준영이는 이은주 여사를 바라봤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인가요? 이은주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민호 교수는 가족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과 인지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도 확인됐어요. 앞으로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왜 그 밤에 창문 근처에 있었는지, 왜 CCTV가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사설탐정 이진우를 고용했어요. 이진우는 경찰 출신으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일단 그날 밤 상황을 재조사해 보겠습니다. CCTV가 사라진 것부터 수상해요. 이진우는 꼼꼼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의 다른 CCTV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현관 쪽 카메라에는 그날 밤 10시경 김성철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김성철 상무가 10시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나가는 모습은 없어요. 그럼 성철이가 집에 있었다는 말이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철 상무의 차량이 다음날 새벽 2시에 집을 나가는 게 찍혀 있어요. 김성준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2시에? 왜 그 시간에 나갔을까? 이진우는 더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김성철의 휴대폰 위치 정보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김성철 상무의 휴대폰이 그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꺼져 있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그날 오후에 김성철 상무가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용역업체 직원이더라고요. 김성준 회장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생 김성철이 뭔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용역업체가 뭐 하는 곳이요? 보안업체인데 주로 기업 정보 수집이나 감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김성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김성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회사에서 김성철을 불렀어요. 김성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왔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찾으셨다고요? 앉아. 김성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영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 김성철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너 뭐 했어?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CCTV 다 확인했어. 김성철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CCTV요?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성준 회장은 이진우가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김성철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정말 준영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김성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형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준영이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 회사 상속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싸웠는데? 김성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혹시 준영이가 장애인이 되면 회사 상속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김성철은 그제야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형님, 저는 정말 뭐야? 제대로 말해. 김성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준영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뭐? 준영이가 요즘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형님도 준영이를 후계자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김성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그냥 준영이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런데 준영이가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김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수였어요, 형님. 정말 실수였다고요. 김성준 회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실수라고?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 된 게 실수라고? 김성철의 자백 이후 김성준 회장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친동생이 아들을 해친 거였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증거가 부족했고 준영이의 상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은주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철이 형이 우리 준영이를. 김성준 회장은 김성철을 회사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준영이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고 하반신 마비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권했어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은 서서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박민호 교수는 포항에 있는 재활병원을 추천했습니다. 포항재활병원에 훌륭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요. 강현수 박사님인데 척수 손상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본 분이에요. 김성준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척수 손상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강현수 박사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준영 환자분이시네요. 차트를 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나이이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강 박사는 준영이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어요. 척수 손상은 T12V네요. 완전 손상은 아니고 불완전 손상이에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은주 여사는 희망의 빛을 봤어요. 정말요? 우리 준영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성준 회장은 결심했어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준영이는 매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박수진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환자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준영 씨, 오늘도 화이팅 해봐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준영이는 의욕이 없었어요. 기억도 돌아오지 않고 다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절망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박수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영 씨, 저기 바다 보여요? 매일 저 바다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봐요. 바다는 매일 파도가 쳐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은주 여사도 매일 아들을 격려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준영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리에 감각도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영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서 뭘 해요? 이은주 여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박철민이라는 40대 남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준영이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준영이와 달리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저씨도 다리를 못 쓰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박철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리는 못 써. 하지만 손은 쓸 수 있고, 머리도 쓸 수 있지. 그리고 마음은 더욱 건강해졌어. 준영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건강해졌다고요? 응. 예전엔 남을 배려할 줄 몰랐거든.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박철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난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돈만 밝히고 살았어.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주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그래도 다리를 못 쓰시잖아요. 그래, 다리는 못 써. 하지만 이제 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짜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박철민 씨의 말은 준영이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박철민 씨와의 대화 이후 준영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영이가 갑자기 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수진 치료사가 물었어요. 다리에 뭔가 느껴져요. 박수진 치료사는 급히 강현수 박사를 불렀어요. 강 박사가 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네요. 발가락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은주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우리 준영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분명히 회복의 신호예요.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준영이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했던 꿈을요. 꿈속에서 준영이는 10살이었어요. 김성준 회장이 아직 젊었을 때 집 뒤뜰에서 아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공 이리 줘봐. 아빠, 제가 골 넣을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웃으면서 공을 차는 모습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준영이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빠. 이은주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준영아, 왜 그래? 엄마,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빠와 축구했던 기억이요. 이은주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래, 준영아. 네가 어릴 때 아빠랑 정말 축구를 많이 했지. 그날 이후로 준영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의 기억들부터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5살 때 강아지 키웠던 것도 기억나요. 이름이 초코였죠? 맞아, 초코. 정말 예쁜 강아지였는데 넌 그 강아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이은주 여사는 기뻤어요. 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강현수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기억상실 환자가 이렇게 빨리 기억을 되찾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아직도 준영이는 사고 당일의 기억은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창문에서 떨어졌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아들에게
그날 밤 일을 말해줄지 고민했어요. 삼촌 김성철이 준영이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준영이가 물리치료 중에 갑자기 발가락을 움직였던 거예요. 제 발가락이 움직여요. 박수진 치료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준영 씨,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준영이는 집중하며 발가락을 움직여봤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이 소식을 들은 강현수 박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척수 손상 환자가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김성준 회장과 이은주 여사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본 이은주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영이가 다시. 김성준 회장도 감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절망했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이대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강현수 박사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회복 속도를 봤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환자분이 계속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후 준영이의 재활 치료는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됐어요. 이제는 서기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평행봉 사이에서 준영이는 양손으로 봉을 잡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몇 초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박수진 치료사가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모두 힘들어해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매일 조금씩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10초, 20초, 30초. 한개월 후에는 5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이 왔어요. 평행봉 사이에서 준영이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한 걸음을 걸었어요.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병실에 있던 박철민 씨도 박수를 쳤어요. 준영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저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영이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기억도 더 많이 돌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당일의 기억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 이후의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저를 밀어뜨린 사람이 있는 거 맞죠? 이은주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꿈에서 봤어요. 누군가가 저를 밀어뜨리는 꿈을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성준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요. 결국 김성준 회장은 결심했어요. 아들이 충분히 회복됐으니 이제는 진실을 말해줄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준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그날 밤 너를 밀어뜨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성철 삼촌이야.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삼촌이요? 왜? 왜 삼촌이 저를 밀어뜨렸어요? 김성준 회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성철이 회사 상속권을 노렸다는 것, 준영이를 겁주려다가 실수로 밀어뜨렸다는 것을요. 준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기억났어요. 뭐가? 그날 밤 삼촌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삼촌을 밀쳤고, 그래서 삼촌도 화가 나서 저를 밀어뜨린 거예요. 준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잘못도 있었네요. 제가 먼저 삼촌을 밀치지 않았다면. 김성준 회장이 아들을 껴안았어요. 아니야, 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이 아이한테 그럴 리 없는 거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성철이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죄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준영아. 김성준 회장은 화가 났어요. 네가 왜 여기 왔어?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준영이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빠, 잠깐만요. 삼촌 말 들어봐요. 김성철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준영아, 삼촌이 정말 잘못했어. 삼촌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게 됐구나.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이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매일 악몽을 꿨거든. 네가 떨어지는 꿈을. 삼촌이 정말 미안해. 준영이는 삼촌을 보며 말했어요. 삼촌, 일어나세요. 준영아, 저는 삼촌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욕심 때문에 가족을 해치지 마세요. 김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준영아. 삼촌이 정말 달라질게. 김성준 회장도 동생을 보며 말했어요. 성철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용서를 한 후, 준영이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강현수 박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준영 씨, 이제 퇴원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정말요? 네. 다만 계속 꾸준히 재활운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하고요. 이은주 여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 준영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박수진 치료사도 준영이의 회복을 축하해줬어요. 준영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철민 씨도 준영이를 축하했어요. 준영이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너 같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서울로 돌아온 준영이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준 회장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영아, 이제 대학교 갈 생각은 있어? 네, 아빠.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 제가 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요. 김성준 회장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준영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들을 생각하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2년의 재수 끝에 준영이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준영아, 정말 대단해. 네가 해낸 거야. 이은주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도우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의대 6년 과정을 마치고 준영이는 재활의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포항에서 만났던 강현수 박사처럼 척수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강 교수님, 저도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강현수 박사는 기뻐했어요. 준영 선생,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준영이는 포항재활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의사로서 말이에요. 김준영 선생님 오신 거 환영해요. 박수진 선생은 이제 물리치료과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준영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 선생님도 과장이 되셨네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준 감동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준영이는 척수 손상 환자들을 전담하게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20대 청년으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준영이는 그 청년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네, 가능해요. 제가 증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20층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돕고 있는지를요. 준영이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했어요. 특히 척수 손상 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의학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강현수 박사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로봇 재활 치료기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준영이는 그 로봇 재활 치료기를 이용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치료받을 때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외국에서도 한국의 재활치료 기술을 배우러 많은 의료진들이 찾아왔어요. 준영이는 그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의 치료 경험과 회복 과정을 정리해서 국제재활의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환자에서 의사로 척수 손상의 완전 회복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학회장에는 전 세계의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영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8년 전 20층에서 추락하여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영원히 걸을 수 없다고 했죠.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기술, 그리고 가족의 사랑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차트와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휠체어에서 시작해서 보행기로, 그리고 마침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외국 의사들도 한국의 의료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사례네요. 한국의 재활의학 기술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준영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운명의 만남이 있었어요. 병원의 새로운 간호사 정미희 씨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미희 씨는 준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환자를 돌보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준영이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참석했어요. 박철민 씨도 왔습니다. 준영아, 정말 축하한다.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강현수 박사도 축하해줬어요. 준영 선생,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김성준 회장과 이은주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준영이와 미희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김지호였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어요. 지호야, 아빠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이 있단다. 준영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준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추락에서 기적까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김준영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아들도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척수 손상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척수 손상 치료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김성준 회장이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아빠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아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는 한국형 척수 손상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로봇 재활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결합한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도 한국의 치료 기술을 배우러 많은 의료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척수 손상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준영이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된 거였으니까요. 김성철은 그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았어요.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준영이의 결혼식에서 만난 후 형제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형님,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영이를 용서해줘서.
김성준 회장도 동생을 용서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김성철도 조카 지우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지우야, 삼촌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네. 들려주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은주 여사는 행복해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구나. 준영이의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준영이는 한국재활의학계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가 설립한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의 척수손상 치료센터로 발전했어요. 매년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